안녕하세요. 금요 사건 파일 디바달리아입니다. 지난 2021년 11월 17일 저녁 8시 30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낯선 소리가 울렸습니다. 쿵 하는 둔탁한 마찰음이었는데요. 그래서 주변을 산책하던 주민이 놀라서 달려갔는데 그곳 화단에는 한 젊은 여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성은 발견 당시 이미 두개골 분쇄골절로 사망한 상태였죠. 심정지가 됐기 때문에 시신은 곧장 경찰에게 인계되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는 불과 5개월 전 완공된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입주 당시 엄청난 고급화를 앞세워서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던 곳인데요. 문제는 이곳이 입주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주민들 대다수가 서로의 얼굴을 몰랐다는 점입니다. 아파트 경비원 또한 거주민의 신상을 파악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여성은 누구인지, 어디에 살고 있는지 그 어떠한 정보도 즉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여성의 유가족 또한 나타나지 않았고요. 경찰은 먼저 단지 내 탐문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근데 여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경비원은 죽은 여성에 대해서 가끔씩 초저녁에 외출을 했다가 밤 늦게 들어오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여성이 평소 단지 내에서 어떤 남성과 함께 다니는 걸 봤다는 목격자도 있었고요. 그래서 경찰은 아파트 내의 CCTV를 확인합니다. 사망 1시간 30분 전인 저녁 7시 사망한 여성이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성의 신원이 파악되는데 그녀는 여기 아파트 19층에 월세를 내며 거주하던 26살의 세입자 A씨인데요. 조사를 해보니까 그녀가 최근 몇 달간 월세를 지불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A씨는 경제적 사정이 안 좋아진 것을 비관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일까요? 그런데 A씨의 시신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시신의 배와 오른쪽 엉덩이, 왼쪽 넓적다리와 팔과 손 부위에서 흉기에 의한 상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건 추락 당시의 충격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볼 수도 없었죠. 명백히 누군가에게 공격을 당했을 때 발생하는 상처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또 있었어요. A씨가 거주하던 19층에서 18층으로 내려가는 비상계단에서 그녀가 흘린 것으로 추정되는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추가로 경찰은 A씨가 거주하던 집안 내부를 살폈고 그러자 이 작은 방 베란다 창문에서도 A씨의 핏자국을 발견합니다. 그렇다면 누군가 A씨를 비상계단에서 흉기로 공격하고 다시 집으로 끌고 와서 작은 방 베란다 창문에 던져 살해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겠죠. 그냥 살해한 것도 아니고 1차로 흉기를 이용해 살해 시도 후 2차 후에 다시 창밖으로 내던졌다는 것.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너무도 잔혹한 살해 수법이잖아요. 부검 결과 시신의 팔과 손등 부위에서 발견된 상처는 공격을 막기 위해 발생한 방어흔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CCTV에서는 외부인의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금품을 노린 흔적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일단 잔혹한 살해 방식을 선택했다는 데서 범인이 피해자에게 깊은 원한이나 분노를 지니고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그럼 범인은 평소 A씨를 잘 알고 있는 주변인이거나 아니면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만약 계획 살인이었다면 A씨를 그냥 창밖으로 던져버리진 않았을 겁니다. 지나가는 그 누구라도 쉽게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것은 범인과 피해자 사이에서 큰 다툼이 벌어졌고 범인이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저지른 우발적인 살인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려는 찰나 112에 뜻밖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상대는 한 남성이었는데요. 곧 그가 한 말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아파트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곧 뒤따라갈 겁니다.
저는 살 가치가 없는 놈이에요. 경찰은 긴급히 남자의 신원조회에 들어갔고 해당 남성은 숨진 A씨와 한때 동거를 하던 31살의 남성 김씨. 경찰은 이 남성을 A씨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알고 보니 범인 김씨는 가상화폐 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였고 피해자와는 1년 전인 2020년 8월부터 교제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처음 만났는데요. A씨는 그 업소에 일하는 여성이었는데 김씨가 A씨에게 첫눈에 반했던 거죠. 그렇게 두 사람은 21년 2월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몇 달 전에 사건이 발생한 아파트로 함께 이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김씨는 A씨가 업소 일을 그만두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A씨 또한 더 이상 업소에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사업가인 남자친구에게 의지를 하려고 했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김씨의 사업이 잘 풀리지 않더니 월세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어요? A씨가 대신 월세를 내야 되잖아요. 결국 그녀는 다시 유흥업소에 출근을 했죠. 그러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나빠지는데 이 남자친구인 김씨는 A씨가 자신과의 약속을 어겨서 깊은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구나 당시 김씨는 특정 경제범죄 혐의로 고소까지 당해서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던 상황이다 보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씨는 더욱 극단적이고 비관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매번 죽고 싶다고 말하질 않나, 같이 죽자고 하질 않나, A씨는 이런 남자친구를 보면서 당연히 지쳐갔겠죠. 결국 상의 끝에 잠시 떨어져 지내기로 하는데요. 그 후 김씨는 서초동 아파트를 나와 자신의 본가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요. 사건이 발생한 11월 17일. 이날 김씨는 A씨에게 말을 하지 않고 불쑥 서초동 아파트에 갔는데 그곳에 A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화해서 행방을 물었죠. 통화를 하던 중 그녀가 지금 업소에서 다른 남성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 김씨가 마구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A씨는 그럼 그가 두려웠고 이제 헤어지자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 김씨의 분노는 더욱 커져만 갔죠. 그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사업이 어려워진 와중에도 A씨의 빚을 갚아줬고 또 A씨의 가족들을 위한 돈도 마련해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그녀의 일방적인 이별 통보였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A씨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날 저녁, A씨가 일을 끝내고 아파트로 돌아왔는데 그곳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김씨를 마주합니다. 그는 다짜고짜 싱크대에서 부엌칼을 꺼내들더니 A씨에게 같이 죽자며 달려듭니다. 그러면서 야, 나 원래 오늘 죽으려고 했는데 진짜 혼자서는 진짜 더 이상 못 죽겠다 이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A씨는 칼을 든 남친 앞에서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곧이어 비명을 지르면서 문을 열고 아파트 계단으로 도망쳐 나오는데 김씨가 미친 듯이 따라오더니 그녀를 붙잡았고 이후 A씨를 수차례 찌르고 말았습니다. 잠시 후 피를 흘리고 의식을 잃은 그녀를 김씨는 다시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니 작은 방 베란다로 향했고 A씨를 그대로 창 밖으로 던져버렸죠. 이것이 그날 사건의 김씨가 진술한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A씨는 이미 피를 많이 흘려서 이미 좀 의식을 잃은 상태였는데 그런 그녀를 굳이 왜 창밖으로 던질 필요까지 있느냐는 점이었죠. 죽이기로 마음 먹었으면 김씨의 입장에서는 집 안에서 살해를 하고 시신을 유기하는 방법이 훨씬 더 유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밖으로 던졌을 경우 오히려 눈에 띄어서 이 범행에 탄로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다면 김씨는 정말 본인의 주장대로 A씨를 살해한 뒤 자신도 죽을 생각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A씨를 던진 직후 아파트를 도망쳐 나왔습니다. 이렇게 김씨의 진술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았는데요.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범행 패턴에 검찰은 분명 이 김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무언가에 심하게 취해 있다면요? 즉각 김씨에 대한 마약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그의 소변과 모발에서는 마약류가 검출되었습니다. 김 씨는 2020년부터 항정신성 약품인 케타민을 투여하고 또 대마초도 계속해서 흡입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의 마약 복용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마약에 취해 벌인 범행은 특히 잔혹하고 엽기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예로 지난 2014년 6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살인미수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 당시 가해 남성이 필로폰을 대량으로 투약한 상태였는데 피해 여성에게 가한 폭력이 마치 영화에나 볼 법할 정도로 정말 끔찍했어요. 범인은 알몸 상태인 여성을 무차별 폭행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성이 치아가 흔들리자 이걸 손으로 직접 뽑기도 했고요. 도망가는 피해자의 왼쪽 안구를 척출하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끔찍하죠.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경찰은 김 씨가 범행 당시 마약을 했다는 정확한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발에서 마약류가 검출되긴 했지만 그게 정확히 언제 복용한 건지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죠. 김 씨는 워낙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해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재판 과정에서 김 씨의 변호인단들이 김 씨가 사건 당일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먼저 언급하고 나선 거예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마약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하기 위해서였죠. 변호인단은 김 씨가 지난 2004년부터 비언어성 학습장애와 주의력 결핍장애, 틱장애, 불면증, 양극성 정동장애 이런 이유로 정신과 치료 기록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가 평상시에도 정신이 불안정했다는 점이랑 사건 전날 40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해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시도였죠. 그런데 여기서 검찰도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사망한 A씨의 부검 결과 위장 안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는데 적어도 숨지기 3시간 전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에 검찰은 김씨가 준강간이나 혹은 이미 살인을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마약을 강제 투약했을 가능성을 주장한 것입니다. 만약 검찰의 주장이 맞다면 김씨가 받을 형량은 최대 사형까지도 가능했죠. 검찰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경찰 측에 보강 수사를 요청했는데 경찰 측에서는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죠. 피해자 A씨에게서 검출된 마약 성분은 김씨가 복용한 것과 같은 성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씨에 의해 강제로 투약한 것인지 혹은 업소에서 이미 투약한 건지는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결국 그날의 진실은 오직 김씨만이 알 뿐이죠. 그렇다면 김씨 측이 주장하는 심신미약은 재판에서 받아들여졌을까요?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동기와 방법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건 김씨의 판단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징역 25년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씨는 즉각 항소합니다. 그래서 2심 재판이 열렸죠. 여기서는 피고인이 오랜 기간 정신과를 다녔기에 정신장애가 있다는 점은 인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역시나 이 때문에 범행 당시 행동 통제 능력이 없다고 보기에는 어렵다고 지적했고 가장 최근인 2023년 3월 대법원 또한 징역 25년형을 확정합니다. 이 사건은 연인 간에 발생한 잔혹 범죄에 더불어서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마약 범죄와 함께 연루된 사건이기도 하죠. 내용이 충격적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크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사건 직후 주민들이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빠르게 뒤처리를 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또한 언론이 통제했다는 설도 있고요. 물론 사실이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는 어떤 방식으로든 기억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재발을 방지하고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남겨야 해요. 게다가 이 사건은요, 마약 문제가 한참 대두되는 시점에서 과연 마약에 취한 범죄를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고 생각됩니다. 분명 5년, 10년 안에 한국은 마약으로 인한 더 잔인한 살인 사건들을 마주할 겁니다.
그때마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인이 나올 텐데 그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건 우리 사회가 직면한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